네가 통역을 하겠다고? 네, 제가 할 수 있어요. 저 모자란 놈 당장 끌어내. 재수온 붓게 어디 감히 회장님 앞에 기어들어와. 전무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아이의 멱살을 잡아 내동댕이 쳤습니다. 할머니의 회사가 사기꾼들에게 헐값에 넘어가기 직전인 절체절명의 순간, 모두가 바보라고 무시하던 13살 자폐 소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방금 외국인 회장이 속삭였던 불어를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이 흉내냈습니다. 세윈 빼흐뜨 듣땅. 시간 낭비야. 좌중이 얼어붙은 순간 아이의 입에서 서늘한 한국말 통역이 이어졌습니다. 이 아저씨가 그랬어. 여기는 사기꾼 소굴이라고. 그리고 안경 쓴 아저씨, 거짓말쟁이. 뱃속에 검은 돈 들어가는 소리가 들려. 순간 득에양양하던 사기꾼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짐짝 취급받던 손자가 인간 거짓말 탐지기로 각성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세상의 모든 소리를 기억했던 천재 소년의 위대한 반격. 과연 이 소년은 어떻게 무너져가는 회사를 1,000억 원의 기적으로 바꿔놓았을까요? 사연 시작 전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하늘이 뚫린 것처럼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대한섬유 공장의 녹슨 철문 위로 붉은색 현수막이 위태롭게 펄럭이고 있었죠. 현수막에는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살벌한 글자가 적혀 있었고 험상궂은 용역들이 정문 앞을 가로막고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하이에나처럼 번들거리는 눈빛으로 공장 안을 흘끔거렸습니다. 공장 마당에는 갈 곳을 잃은 직원들이 비를 피하며 삼삼오오 모여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모두 약속이나 한 듯 본관 2층 대회의실 창문을 향하고 있었죠. 저 방 안에서 회사의 운명이, 아니 자신들의 밥줄이 결정된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관 대회의실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창업주인 박순자 명예회장은 휠체어에 힘없이 앉아 창백한 얼굴로 앞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맞은편에는 글로벌 유통그룹의 거물인 제임스 첸 회장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죠. 박순자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무릎 담요를 꽉 쥐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군 이 공장이 남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참담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회사의 실권을 쥐고 있는 건 그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옆에 앉은 조카 강민철 전무가 초조한 듯 책상 밑으로 다리를 떨고 있었습니다. 강민철이 곁눈질로 박순자 회장의 표정을 살피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회사가 헐값에 넘어가든 말든 그는 이 계약만 성사되면 뒷주머니로 들어올 거액의 리베이트를 챙길 생각에 이미 마음이 들떠 있었기 때문입니다. 침묵을 깨고 제임스 첸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통역사를 바라보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첸 회장의 입에서 유창한 영어가 흘러나왔고 강민철이 고용한 통역사 김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실장이 안경을 치켜 올리며 강민철과 박순자 회장 쪽을 보고 통역을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첸 회장 말이 이 공장은 완전 엉망진창이랍니다. 기계들은 너무 낡아서 박물관에나 갖다 놔야지 도저히 쓸 수가 없다고 하네요. 땅만 사서 공장은 싹 다 밀어버리겠답니다. 박순자 회장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첸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첸 회장의 표정과 말투는 무언가에 감탄하는 듯 부드러웠는데 통역된 내용은 비수처럼 날카로웠기 때문입니다. 사실 첸 회장은 이 공장의 오래된 기계들이 가진 장인 정신을 존중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영어를 모르는 박순자 회장에게는 김 실장의 거짓말이 곧 진실이었습니다. 박순자 회장이 휠체어 바퀴를 잡으며 절박하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그게 정말인가? 저 사람 표정은 웃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 직원들은 여기서 청춘 다 바친 기술자들은 다 어쩌고 다 길바닥에 나앉으라는 소리인가? 박순자 회장의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 파르르 떨렸습니다. 김 실장이 첸 회장에게 박 회장의 말을 전하려 하자 강민철이 거칠게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강민철이 짜증 가득한 얼굴로 박순자 회장을 노려보며 쏘아붙였습니다. 아이고, 고모님. 제발 딴소리 좀 그만하세요.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때예요? 저 사람이 돈 준다잖아요. 직원들이고 뭐고 회사가 망하면 다 같이 굶어 죽는 거예요. 첸 회장이 다 알아서 보상해 준다고 했으니까 제발 고집 좀 그만 부리고 도장이나 빨리 찍으세요. 팔 아파 죽겠네 진짜. 민철아, 너 이럴 수 없다. 내 고모부가 이 공장을 어떻게 세웠는데 너한테는 이 공장이 돈으로만 보이니? 아, 진짜 말이 안 통하시네. 그럼 고모님이 빚 갚으실래요? 당장 내일 부도 나서 감옥 가고 싶으세요? 저 믿고 그냥 찍으라니까요. 강민철이 책상을 쾅 내리치며 윽박지르자 박순자 회장이 움찔하며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조카의 서슬 퍼런 기세에 눌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강민철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김 실장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모든 것이 그들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빗줄기가 더욱 거세지는 공장 뒤편의 허름한 자재 창고 안 13살 소년 하늘이가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이의 귀에는 낡아서 테이프로 칭칭 감은 헤드폰이 씌워져 있었습니다. 하늘이는 세상과 단절된 듯 라디오 주파수 사이에서 들리는 지지직거리는 소음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그저 시끄러운 소음일 뿐이겠지만 하늘이에게는 그 소리가 세상의 어떤 음악보다 다채로운 정보였습니다. 하늘이의 몸이 리듬을 타듯 앞뒤로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창고 구석에는 짐을 싸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파키스탄에서 온 알리와 프랑스 기술자 피에르였습니다. 그들은 곧 닥쳐올 해고를 직감한 듯 침울한 표정으로 짐가방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알리가 한숨을 푹 쉬며 서툰 한국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진짜 나빠요. 우리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이제 나가라고 해요? 돈도 안 주고? 우리 이제 밥은 어디서 먹어요? 잠은 어디서 자요? 옆에 있던 피에르도 고개를 저으며 프랑스어로 작게 내뱉었습니다. 끝났어. 모든 게 다 끝났어. 우린 버려진 거야. 그때였습니다.
헤드폰을 쓰고 있던 하늘이의 입술이 달싹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는 알리가 했던 말투와 억양, 숨소리까지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따라했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진짜 나빠요. 우리 이제 밥은 어디서 먹어요? 그리고 곧바로 피에르의 프랑스어까지 기계처럼 복사해냈습니다. 끝났어. 다 끝났어. 하늘이의 눈은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지만 귀는 창고 안의 모든 소리를 빨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뉴스 아나운서의 목소리, 빗방울이 지붕을 때리는 소리, 그리고 알리와 피에르의 한탄 소리가 하늘이의 머릿속에 차곡차곡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창고 문이 벌컥 열리며 강민철 전무의 비서가 들이닥쳤습니다. 비서는 우산을 접으며 바닥에 침을 탁 뱉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이를 벌레 보듯 쳐다보며 알리에게 소리쳤습니다. 아, 너네 뭐하고 있어? 오늘 제일 높은 회장님 오셨다고. 저 바보 녀석 밖으로 기어나와서 침이라도 흘리면 너네 다 죽을 줄 알아. 당장 문 꽉 잠가.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못 나오게 하라고. 비서는 하늘이가 들을까봐 걱정하지도 않는 눈치였습니다. 어차피 말기도 못 알아듣는 바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비서는 밖으로 나가며 창고 문에 쇠사슬을 감고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철컹 하는 차가운 금속음이 창고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갇혀버린 공간, 빗소리는 더욱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비서가 사라지자 알리가 조심스럽게 하늘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알리는 하늘이의 헤드폰을 살짝 들어 올리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하늘아, 괜찮아? 안 놀랐어? 저 나쁜 아저씨 같소. 하늘이는 여전히 몸을 흔들며 알리의 눈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알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말은 잘 못해도 귀만큼은 누구보다 밝다는 것을요. 알리가 잠시 망설이다가 창고 뒷문을 가리켰습니다. 뒷문은 잡동사니로 가려져 있어서 비서가 미처 확인하지 못한 개구멍 같은 곳이었습니다. 알리가 하늘이의 손을 잡으며 간절하게 속삭였습니다. 하늘아, 내 말 잘 들어. 너 소리 잘 듣잖아. 귀가 마법이잖아. 지금 할머니가 위험해. 저기 본관에 나쁜 도둑놈들이 할머니 공장 뺏으려고 해. 내가 가야 돼. 가서 할머니 도와드려. 어서. 할머니라는 단어가 나오자 하늘이의 흔들림이 멈췄습니다. 하늘이에게 할머니는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하늘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뒷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알리가 잡동사니를 치워주자 좁은 문틈 사이로 거센 비바람이 몰아쳐 들어왔습니다. 하늘이는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헤드폰을 고쳐 쓰고 빗속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하늘이가 진흙탕을 밟으며 본관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얼굴을 사정없이 때렸지만 하늘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늘이의 귀로 세상의 모든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들어 왔습니다. 천둥이 콰르릉하고 울리는 소리, 빗물이 배수구로 빨려 들어가는 소리, 그리고 저 멀리 본관 2층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고성까지. 하늘이의 머릿속에서 그 모든 소리가 마치 오디오 파형처럼 시각화되어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는 본능적으로 그 소리의 파도 속에서 할머니와 관련된 소리를 찾아내고 있었습니다. 본관 2층 대회의실 앞에는 덩치 큰 보안 요원들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들여보내지 않겠다는 듯 위압적인 표정을 짓고 있었죠. 그때 흠뻑 젖은 하늘이가 계단을 뛰어 올라왔습니다. 보안 요원 중 한 명이 하늘이를 발견하고 인상을 구기며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건 또 뭐야? 아, 이 거지 같은 꼬맹이는 어디서 굴러먹다 왔어?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썩 꺼져. 냄새나니까. 보안 요원이 하늘이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하늘이는 비틀거리면서도 회의실 문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두꺼운 방은 문 너머였지만 하늘이의 귀에는 안에서 들리는 소리가 선명하게 꽂혔습니다. 제임스 첸 회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첸 회장이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내뱉은 영어 단어 하나가 하늘이의 뇌리를 강타했습니다. 라이어 라이어. 거짓말쟁이. 그 순간 보안 요원의 허리춤에 있던 무전기가 지지직거리며 날카로운 소음을 냈습니다. 하늘이는 갑작스러운 소음에 고통스러운 듯 비명을 지르며 귀를 틀어막았습니다. 으악, 귀 아파. 시끄러워. 거짓말 소리 너무 시끄러워. 꺼, 빨리 꺼. 하늘이가 바닥을 구르며 발작하듯 몸부림쳤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당황해서 뒷걸음질 쳤습니다. 뭐야? 얘 왜 이래? 갑자기 미쳤나? A씨, 오늘 일진 더럽게 사납네. 야, 빨리 잡아. 질질 끌고 가서라도 밖으로 던져버려. 보안 요원들이 우왕좌왕하며 하늘이의 팔다리를 잡으려 허리를 숙였습니다. 바로 그 틈이었습니다. 하늘이가 바닥을 구르던 반동을 이용해 날쌘 다람쥐처럼 보안 요원들의 다리 사이를 빠져나갔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하늘이는 젖먹던 힘을 다해 회의실 문으로 돌진했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금속 문고리를 두 손으로 꽉 움켜쥐었습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회의실의 두꺼운 참나무 문이 활짝 젖혀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린 그 순간 비에 젖은 생쥐꼴을 한 하늘이가 회의실 바닥으로 대구르르 굴러 들어왔습니다. 진흙투성이가 된 작업복에서 뚝뚝 떨어지는 흙물이 고급 카펫을 순식간에 더럽혔죠. 강민철 전무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바람에 탁자 위에 있던 물컵이 엎어지며 중요 서류들이 물에 젖어버렸습니다. 강민철이 핏대를 세우며 보안팀장에게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아, 보안팀장, 너 지금 제정신이야? 눈을 어디다 달고 있는 거야? 저 거지 발사개 같은 놈이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당장 안 치워?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강민철의 고함 소리가 회의실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금방이라도 터질 것만 같았죠. 뒤늦게 쫓아온 보안 요원들이 헐레벌떡 뛰어와 하늘이의 뒷덜미를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하늘이는 겁에 질려 바들바들 떨면서도 시선만은 제임스 첸 회장에게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박순자 회장이 비명을 지르며 휠체어를 앞으로 밀었습니다. 안 된다. 이놈들아. 손대지 마. 내 손자야. 내 새끼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너희들 천벌 받는다. 비켜. 당장 비키란 말이다. 박순자 회장이 보안 요원의 팔을 뿌리치려 안간힘을 썼지만 쇠약해진 노인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녀는 흥분한 나머지 격한 기침을 토해내며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쿨럭, 쿨럭. 피가 섞인 듯한 거친 기침 소리가 회의실의 살벌한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강민철이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박순자 회장을 향해 악을 썼습니다. 아이고, 고모님. 제발 가만히 좀 계세요. 노막 나셨어요? 중요한 손님 앞에서 이게 무슨 추태입니까? 망신살 뻗치게 진짜. 야, 너네 뭐해? 빨리 질질 끌고 나가서 밖으로 던져버려. 다시는 얼씬도 못하게 하란 말이야. 이 난장판을 지켜보던 제임스 첸 회장은 미간을 깊게 찌푸렸습니다. 그는 불쾌하다는 듯 젖은 서류를 손가락으로 툭툭 털어내더니 싸늘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볼 것도 없다는 태도였죠. 첸 회장이 수행비서에게 턱짓으로 나가자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가시죠. 이런 난장판인 곳에서 무슨 비즈니스를 합니까? 시장 바닥도 이것보다는 조용하겠군요. 시간 낭비였습니다. 첸 회장이 통역사도 거치지 않고 직접 영어로 쏘아붙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이의 옆을 스쳐 지나가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처럼 프랑스어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세윈 페르트 듣덩. 시간 낭비야 제기랄. 누구도 듣지 못할 만큼 작은 소리였고 설사 들었다 해도 알아들을 수 없는 외국어였습니다. 하지만 바닥에 질질 끌려나가던 하늘이의 귀에는 그 소리가 마치 확성기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그 순간 하늘이의 고개가 기계처럼 돌아갔습니다. 하늘이의 초점 없는 눈동자가 첸 회장의 뒷모습을 정확히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첸 회장의 입에서 나왔던 억양, 숨소리, 심지어 짜증 섞인 한숨까지 완벽하게 복제해냈습니다. 세윈 페르트 듣덩. 회의실을 나가려던 첸 회장의 발걸음이 뚝 멈췄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붙잡힌 것처럼 말이죠. 첸 회장이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설마 하는 표정으로 하늘이를 바라보았죠. 하늘이는 보안요원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며 이번에는 첸 회장의 속마음까지 영어로 의조리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말쟁이들. 넥타이가 비뚤어졌군. 기분 나빠. 넥타이. 넥타이. 이것은 첸 회장이 입 밖으로 내뱉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첸 회장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입술만 달싹이며 중얼거렸던 아주 미세한 소리였습니다. 첸 회장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자신의 넥타이가 비뚤어졌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은 오직 자신뿐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강민철 전무는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자 식은땀을 줄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첸 회장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하하, 회장님 놀라지 마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아이가 머리가 좀 아픕니다. 자폐라고 하죠? 지능이 모자라서 그냥 앵무새처럼 들리는 소리를 아무 의미 없이 따라 하는 겁니다. 개가 짖는 거나 마찬가지니 신경 쓰지 마십시오. 아, 빨리 안 끌어내고 뭐해. 강민철이 손가락으로 관자놀이를 뱅글뱅글 돌리며 하늘이를 대놓고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보안요원에게 눈을 부라리며 빨리 끌어내라고 무언의 압박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는 강민철의 말을 듣고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몸을 앞뒤로 흔드는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하늘이가 무언가 억울하다는 듯 가슴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앵무새 아니에요. 앵무새 아니에요.
34번 소리, 거짓말이에요. 그거 아주 나쁜 소리예요. 하늘이의 입에서 한국어와 영어가 뒤섞여 튀어나왔습니다. 강민철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첸 회장이 흥미롭다는 듯 눈을 반짝이며 다시 하늘이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가 손을 들어 보안 요원들을 제지했습니다. 잠깐, 놔줘라. 이 꼬마가 하는 말이 심상치 않군. 첸 회장의 지시에 보안 요원들이 쭈뼛거리며 하늘이의 팔을 놓았습니다. 첸 회장이 허리를 숙여 하늘이와 눈높이를 맞추고 영어로 물었습니다. 꼬마야, 34번 소리가 뭐지? 그게 무슨 뜻이지? 내가 영어를 할 줄 아는 거냐? 강민철이 다급하게 끼어들며 비명을 지르듯 외쳤습니다. 회장님, 시간 낭비입니다. 그냥 미친 소리라니까요. 김 실장, 자네 뭐하고 있어? 넋 놓고 있지 말고 회장님 빨리 모시고 나가. 이 계약 파토나면 자네가 책임질 거야? 강민철이 통역사 김 실장을 노려보며 눈으로 살벌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임마가. 안 그러면 너도 쥐도 새도 모르게 묻어버릴 거야. 라는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김 실장은 공포에 질려 입술을 달달 떨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하늘이는 그런 어른들의 추악한 눈빛 교환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늘이가 떨리는 손을 들어 탁자 위의 계약서가 아닌 김 실장의 입을 가리키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이 아저씨 입에서 나온 소리랑 종이에 적힌 소리가 달라요. 소리가, 색깔이 달라요. 입에서는 까만 소리가 나와요. 하늘이의 말에 회의실에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박순자 회장은 멍하니 손자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소에는 눈도 못 마주치고 구석에만 숨어있던 아이가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과 글로벌 기업 회장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이는 머릿속에서 오디오 파일을 재생하듯 과거 공장 창고에서 들었던 외국인 노동자들의 대화를 끄집어냈습니다. 눈동자가 허공을 향하며 마치 접신이라도 한 듯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나빠요. 공장 팔리면 우리 다 죽어. 우리 이제 밥은 어디서 먹어요? 파키스탄 억양, 그리고 곧바로 프랑스어 억양으로 바뀌었습니다. 끝났어. 다 끝났어. 우린 버려진 거야. 아무도 우릴 지켜주지 않아. 프랑스 억양. 하늘이는 알리와 피에르의 목소리 톤, 절망 섞인 한숨소리, 떨리는 턱관절의 움직임까지 완벽하게 재현해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흉내가 아니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피눈물 나는 절규였습니다. 하늘이가 다시 첸 회장을 보며 서툰 한국어로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할머니 공장 팔리면 다 죽는데요. 아저씨들이 울면서 그랬어요. 그래서 거짓말이에요. 이 종이는 가짜예요. 제임스 첸 회장은 큰 충격을 받은 듯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안경을 벗어 손수건으로 닦으며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강민철과 김 실장을 번갈아 쳐다보며 낮지만 묵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이 꼬마 통역사의 말을 좀 더 들어봐야겠습니다. 뭔가 냄새가 나는데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 강민철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듯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지진 난 것처럼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유령 취급받던 13살 자폐 소년이 경고했던 거짓말의 성벽에 균열을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임스 첸 회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곁에 서 있던 김 실장의 어깨를 투박한 손으로 밀어냈습니다. 김 실장이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나자 첸 회장은 턱짓으로 하늘이를 가리켰습니다. 수행 비서가 재빨리 의자 하나를 끌어와 회장 바로 옆자리에 놓았습니다. 첸 회장이 하늘이의 어깨를 잡아 의자에 앉혔습니다. 하늘이는 낯선 가죽 의자에 감촉이 싫은지 엉덩이를 들썩거리며 불안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첸 회장이 테이블 위에 놓인 두꺼운 계약서를 손가락으로 두드렸습니다. 그가 굵직한 목소리로 하늘이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이 종이에 적힌 34조항이 뭔지 읽어보겠니? 강민철 전무의 눈동자가 사시나무 떨듯 흔들렸습니다. 그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김 실장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김 실장이 다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 이 아이는 글도 제대로 못 읽는 장애아입니다. 그런 복잡한 조항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다시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첸 회장은 김 실장의 말을 무시하고 하늘이만 빤히 쳐다봤습니다. 하늘이는 계약서의 글씨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돌려 김 실장의 입술을 뚫어지라 바라봤습니다. 하늘이의 입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어린아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전 화장실에서 들렸던 김 실장의 신경질적인 목소리가 그대로 튀어나왔습니다. 아, 34조항은 그냥 눈속임이야. 어차피 사인만 하면 기계들은 다 고철로 팔아먹을 건데 알게 뭐야. 회의실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순자 여사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딱 벌리고 손자를 바라봤습니다. 김 실장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가 뒷걸음질 치며 소리쳤습니다. 설마 제가 아까 화장실에서 혼잣말한 걸 들은 겁니까? 하늘이는 김 실장의 반응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몸을 앞뒤로 흔들었습니다. 그는 다시 김 실장의 목소리 톤을 흉내냈습니다. 이번 것만 끝나면 콩고물 좀 떨어지겠지. 멍청한 늙은이들 속이는 게 제일 쉬워. 박 여사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을 짚으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가 김 실장을 노려보며 호통을 쳤습니다. 자네 지금 그게 무슨 소린가? 내 눈과 귀를 속이고 사기를 치려고 했어? 김 실장은 입만 벙긋거릴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강 전무가 책상을 쾅 내려치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라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고모님, 저런 모자란 놈 말을 믿으십니까? 아까 보셨잖아요. 그냥 앵무새처럼 아무 소리나 따라하는 겁니다. 저 녀석이 지금 우리 회사를 망치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강 전무가 보안팀장에게 삿대질을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하고 있어? 당장 저 미친 녀석 끌어내지 않고. 보안 요원들이 쭈뼛거리며 다가오려 하자 첸 회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첸 회장의 눈빛에는 서늘한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하늘이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또 다른 소리는 없었니? 거짓말쟁이의 소리 말이다. 하늘이가 이번에는 강 전무를 바라봤습니다.
하늘이는 오른손을 귀에 갖다 대며 전화기를 든 신용을 했습니다. 잠시 후 하늘이의 입에서 소름 끼치도록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것은 강 전무의 목소리였습니다. 김 팀장. 나야. 하늘이는 말을 하다가 갑자기 치익하고 라이터 켜는 소리를 입으로 냈습니다. 그리고는 후우하고 담배 연기를 내뱉는 숨소리까지 완벽하게 재현했습니다. 강 전무의 눈이 공포로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하늘이가 계속해서 강 전무의 통화 내용을 은조렸습니다. 계좌번호 불러줄게 적어. 홍콩은행 788. 회의실 안에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하늘이는 숫자를 하나하나 정확하게 발음했습니다. 거기로 50억 꽂아. 계약 끝나면 바로 폐업 신고할 거니까 뒤탈없게 처리해. 강 전무가 비명을 지르며 하늘이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입 닥쳐.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라고. 첸 회장의 수행 비서가 순식간에 강 전무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첸 회장은 차가운 표정으로 수행원에게 지시했습니다. 지금 당장 저 계좌번호 조회해. 예금주가 누구인지 확인해. 수행원이 노트북을 열고 빠르게 자판을 두드렸습니다. 강 전무는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며 첸 회장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했습니다. 회장님, 오해입니다. 저 아이가 뭘 알고 지어낸 겁니다. 경쟁사에서 사주를 받은 게 틀림없습니다. 하늘이는 시끄러운 소음에 괴로운 듯 양손으로 귀를 꽉 막았습니다. 그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거짓말쟁이 목소리는 시끄러워요. 찌익 소리가 나요. 머리가 아파요. 첸 회장은 강 전무를 벌레 보듯 쳐다봤습니다. 그는 분위기를 바꾸려는 듯 하늘이에게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얘야, 혹시 머서라이징 가공이라는 게 뭔지 아니? 이 공장 기술이라는데 말이야. 어려운 전문 용어가 나오자 김 실장이 틈을 타서 끼어들려고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가 더 빨랐습니다. 하늘이는 눈을 반짝이며 웃었습니다. 실켓 가공료, 실을 반짝반짝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늘이는 양팔을 기계처럼 움직이며 리듬을 탔습니다. 삼공장 2번 기계에서 소리가 나요. 윙 치키 윙, 윙 치키 윙. 실이 지나가면 차르르 소리가 나면서 예뻐져요. 하늘이는 기계가 돌아가는 소음과 실이 감기는 마찰음까지 입으로 똑같이 흉내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공장의 기계가 살아서 회의실로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첸 회장의 입가에 처음으로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김 실장을 돌아봤습니다. 자네는 해고야. 이제부터 내 귀는 이 소년이다. 김 실장이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노트북을 두드리던 수행원이 고개를 들며 외쳤습니다. 회장님, 확인됐습니다. 홍콩은행 계좌 00788 예금주는 강민철입니다. 페이퍼 컴퍼니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강 전무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한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박 여사가 가슴을 부여잡으며 비틀거렸습니다. 민철이 너, 내가 정말 회사를 팔아넘기고 뒷돈을 챙기려 했단 말이냐? 내 아비가 어떻게 세운 회사인데. 박 여사의 절규에 강 전무는 도리어 표독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벽에 붙은 비상벨을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다 끝났어. 이 회의는 무효야.
강 전무의 손이 빨간 비상벨 버튼에 닿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늘이가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요. 빨간 버튼 누르면 경찰차 소리 나요. 삐뽀삐뽀 귀 아파요. 하늘이의 비명에 경호원들이 반응했습니다. 그들은 강 전무의 팔을 낚아채 뒤로 꺾었습니다. 강 전무는 바닥에 처박힌 채 발버둥 쳤습니다. 이거나,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이 회사 주인이야. 첸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신뢰가 없는 기업과는 거래 안 합니다. 시간 낭비였군요. 첸 회장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회의실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박 여사는 배신감과 충격으로 숨을 몰아쉬다 결국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휠체어가 옆으로 넘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할머니, 하늘이가 귀를 막고 있던 손을 떼고 쓰러진 박 여사에게 달려갔습니다. 강 전무는 바닥에 얼굴이 눌린 채 첸 회장의 뒷모습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도끼가 가득했습니다. 회의실 안은 엉망진창이 되었고 창밖에서는 여전히 거센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제임스 첸 회장은 냉정했습니다. 그는 쓰러진 박순자 여사를 쳐다보지도 않고 수행 비서들의 호의를 받으며 회의실 문을 나섰습니다. 강민철 전무가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첸 회장의 뒤를 쫓았습니다. 강 전무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제 얘기 좀 들어보십시오. 이건 다 오해입니다.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강 전무가 첸 회장의 팔을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첸 회장의 경호원들이 거대한 벽처럼 강 전무를 막아섰습니다. 경호원이 강 전무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강 전무는 볼품없이 뒤로 나뒹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첸 회장의 양복 안주머니에 있던 가죽 지갑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지갑이 열리며 안에 있던 카드와 지폐, 그리고 사진 한 장이 어지럽게 흩어졌습니다. 박 여사는 바닥을 기어서 첸 회장의 구두 앞까지 갔습니다. 그녀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 직원들, 갈 곳이 없습니다. 첸 회장은 박 여사의 손을 피해 발걸음을 옮기려 했습니다. 그때 낡은 사진 한 장이 바람에 날려 하늘이의 발치에 멈췄습니다. 할머니를 부축하려던 하늘이가 그 사진을 주워들었습니다. 하늘이의 시선이 사진 속에 고정되었습니다. 하늘이는 멍하니 사진을 바라보다가 자신의 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리고는 사진 속 소년을 가리키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형아, 귀가 너무 예민해요. 나처럼 시끄러운 거 싫어해요. 발걸음을 때려던 첸 회장이 그 소리에 멈칫했습니다. 그가 확 돌아서며 날카롭게 외쳤습니다. 내 사진에 손대지 마라. 첸 회장이 성큼성큼 다가와 하늘이의 손에서 사진을 뺏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는 사진을 가슴에 품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늘이는 겁먹은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슬픈 표정으로 첸 회장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사진에서 우는 소리가 들려요. 답답해서 엉엉 우는 소리가 들려요. 첸 회장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진은 첸 회장의 자폐 손자가 시설에 들어가기 전에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첸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알지? 하늘이는 대답 대신 자신의 가슴을 주먹으로 툭툭 쳤습니다. 그리고 서툰 말투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말하고 싶은데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가슴이 쿵쿵 소리를 내요. 형아도 나랑 똑같아요. 첸 회장은 큰 충격을 받은 듯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의 회장이 아닌 아픈 손자를 둔 할아버지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하늘이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첸 회장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박 여사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하늘이가 첸 회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나 안 버렸어요. 회의실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하늘이는 할머니의 젖은 손을 자신의 뺨에 비볐습니다. 사람들이 다 바보라고 했어요. 갖다 버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나 지켰어요. 이 공장도 똑같아요. 할머니는 아무것도 안 버려요. 박 여사가 하늘이의 허리를 끌어안으며 오열했습니다. 그녀의 울음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첸 회장은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은 손자가 부끄러워 시설에 맡기고 도망치듯 한국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노인과 소녀는 서로를 생명처럼 지키고 있었습니다. 첸 회장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아 지갑에 넣었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첸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영어가 아닌 서툰 한국어로 천천히 말했습니다. 진심은 통역이 필요 없구나. 첸 회장이 수행비서를 돌아보며 단호하게 지시했습니다. 새로운 계약서를 준비해. 조건은 전면 수정한다. 이 공장의 고용 승계를 최우선으로 한다. 수행비서가 놀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준비하겠습니다. 박 여사가 눈물 젖은 얼굴을 들며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회장님, 정말입니까? 정말 우리 공장을 살려주시는 겁니까? 첸 회장은 대답 대신 하늘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아까와 달리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훌륭한 손자를 두셨군요. 이 아이가 회사를 살렸습니다. 첸 회장은 다시 테이블로 돌아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바닥에 널브러져 있던 강 전무가 그 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강 전무의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구석으로 기어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강 전무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플랜 B 가동해. 당장. 강 전무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가 입술을 잘근잘근 씹으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 두고 보자. 하늘이는 할머니를 부축해 의자에 앉혀드렸습니다. 박 여사는 하늘이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새끼, 우리 하늘이가 해냈어. 고맙다. 정말 고맙다. 하늘이는 할머니의 눈물을 닦아주며 해맑게 웃었습니다. 그의 귓가에는 빗소리가 더 이상 시끄러운 소음이 아닌 경쾌한 리듬처럼 들려왔습니다. 새로운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늘이는 제임스 첸 회장의 바로 옆자리에 앉아 통역사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의 통역은 기존의 통역사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첸 회장이 복잡한 생산 수율에 대해 묻자 하늘이는 기계 소리를 흉내내며 대답했습니다. 기계들이 배가 고프대요. 밥을 더 달라고 윙윙거려요. 기름만 쳐주면 쌩쌩 달릴 수 있대요. 첸 회장은 그 엉뚱한 비유를 찰떡같이 알아들었습니다. 그가 웃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기계도 밥을 먹어야지. 자네 손자의 통역은 정말 생생하군. 하늘이는 공장의 가동률을 설명하는 대신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직원 아저씨들이 신나면 기계 소리도 경쾌해져요. 쿵짝쿵짝 리듬이 맞아요. 그러면 불량품이 안 나와요. 첸 회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그가 계약서의 서명란에 거침없이 이름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투자금 1,000억 원. 망해가던 대한섬유가 기적처럼 되살아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박순자 여사가 하늘이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우리 하늘이가 해냈어. 내가 우리 공장을 살렸어. 회의실 밖에서 기다리던 직원들이 소식을 듣고 만세를 불렀습니다. 환호성이 복도를 가득 메웠습니다. 하지만 웃지 못하는 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강민철 전무였습니다. 박 여사가 강 전무를 차갑게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민철이 너는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라. 내일 이사회 열어서 회의만 올릴 거다. 그 순간 강 전무가 박 여사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가 바닥에 머리를 쿵쿵 찌우며 울부짖었습니다. 고모님, 제가 잠시 미쳤었습니다. 빚쟁이들 독촉에 눈이 뒤집혀서 그만.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강 전무는 눈물, 콧물을 쏟으며 애원했습니다. 아버지 얼굴을 봐서라도 딱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감옥만은 안 됩니다, 고모님. 박 여사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평생 조카를 친아들처럼 키워왔습니다. 혈육의 정에 약한 것이 그녀의 유일한 약점이었습니다. 박 여사가 한숨을 깊게 내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일단 꼴도 보기 싫으니 나가 있어. 집에서 자숙하고 근신해. 처분은 나중에 생각하마. 그것은 박 여사의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강 전무는 고개를 숙인 채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반성하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공장 마당에서 조촐한 파티가 열렸습니다. 하늘이는 처음으로 직원들 틈에 섞여 앉았습니다. 작업반장 아저씨가 하늘이에게 사이다를 따라주며 웃었습니다. 하늘아, 건배하자. 내 덕분에 우리 다 살았다. 하늘이는 톡 쏘는 사이다를 마시고는 코를 찡긋거렸습니다. 입안에서 폭죽이 터져요. 따가워요. 사람들이 모두 하하호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늘이의 얼굴에도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 봄날 같은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박 여사의 집무실이었습니다. 긴장이 풀린 탓인지 박 여사는 며칠째 두통을 호소했습니다. 그녀가 책상에 앉아 결제 서류를 보다가 갑자기 관자놀이를 부여잡았습니다. 아이고, 머리야. 박 여사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더니 몸이 스르르 옆으로 기울었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그녀가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마침 보고를 하러 들어왔던 강 전무가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강 전무는 놀라서 달려가려다 멈칫했습니다.
박 여사가 흐릿한 눈으로 손을 뻗으며 신음했습니다. 민철아. 구급차. 좀. 강 전무는 뒷짐을 진 채 쓰러진 박 여사를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지만 119를 누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계를 보며 시간을 쟀습니다. 고모님, 조금만 참으세요. 이왕 이렇게 된 거 푹 쉬셔야죠. 강 전무는 박 여사가 의식을 잃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박 여사의 손이 힘없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강 전무는 그제야 움직였습니다. 그는 쓰러진 고모를 구하는 대신 책상 뒤편 금고로 향했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금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회사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법인 인감도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강 전무가 도장을 챙겨 양복 안주머니에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진작에 이렇게 됐어야지. 회사는 이제 제 겁니다. 강 전무는 한참 뒤에야 느긋하게 비서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기 회장님 쓰러지셨다. 구급차 불러. 병원으로 이송된 박 여사는 뇌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은 끝났지만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밖에서 하늘이가 울면서 유리를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일어나. 자면 안 돼. 하늘이의 울음소리가 복도를 울렸습니다. 강 전무가 다가와 하늘이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그가 주변을 의식해 슬픈 표정을 연기하며 말했습니다. 하늘아, 여기서 이러면 안 된다. 다른 환자들에게 방해돼. 강 전무는 경호원들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경호원들이 하늘이를 강제로 끌어냈습니다. 하늘이가 바닥에 주저앉아 발버둥 쳤습니다. 할머니 봐야 돼요. 할머니가 나 기다려요. 강 전무가 쭈그리고 앉아 하늘이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갑고 끈적거렸습니다. 하늘아, 잘 들어. 할머니가 왜 저렇게 된 줄 알아? 다 너 때문이야. 하늘이가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강 전무가 잔인한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말을 안 듣고 속을 썩여서 할머니 머리가 터진 거야. 내가 할머니를 죽인 거라고. 하늘이는 공포에 질려 양손으로 귀를 막았습니다.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아니야. 나 아니야. 강 전무는 벌벌 떠는 하늘이를 보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품속에 있는 인감도장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리고 이사들을 긴급 소집했습니다. 회장님 유고 시 부회장인 제가 권한을 대행한다는 정관을 발동합니다. 지금부터 모든 결제는 제가 합니다. 강 전무의 눈빛이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그는 하늘이를 쳐다보며 다음 계획을 머릿속으로 그렸습니다. 하늘이의 천재적인 그림 실력을 이용해 아이를 완벽하게 매장시킬 끔찍한 함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지옥처럼 흘러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쪽잠을 자며 버티던 하늘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간호사가 다급하게 의사를 호출하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박순자 여사가 드디어 눈을 떴습니다. 하늘이는 경호원들의 재질을 뿌리치고 병실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침대 위에 앉아있는 할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늘이가 울먹이며 달려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나야. 나 하늘이.
이제 안 아파? 하지만 박 여사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잡힌 손을 스르르 빼내며 낯선 사람을 보듯 하늘이를 쳐다봤습니다. 박 여사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존댓말을 썼습니다. 학생은 누구세요? 여기가 어딘가요? 하늘이는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당황해서 자신의 얼굴을 할머니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할머니, 나야. 손자 하늘이. 우리 같이 사이다 마셨잖아. 박 여사는 불안한 눈빛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녀의 기억시계는 30년 전으로 되돌아가 있었습니다. 우리 정우는 어디 갔나요? 학교에서 올 시간인데 왜 안 오지? 혈관성 치매 후유증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끔찍하게 아끼던 손자를 기억 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린 것입니다. 하늘이가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강민철 전무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의사에게 상황을 전해 듣고는 회심의 미소를 감추며 하늘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강 전무가 하늘이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하늘아, 할머니가 많이 편찮으셔서 그래. 당분간은 쉬셔야 해. 우리가 나가주자. 강 전무는 충격에 빠진 하늘이를 데리고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는 하늘이를 집으로 데려가 식탁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주식 포기 각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강 전무가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삼촌인 척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늘아, 할머니 병원비가 아주 많이 필요해. 내가 도와줘야 할머니가 나을 수 있어. 하늘이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 돈 없어요. 저금통에 5,000원 있어요. 강 전무가 볼펜을 쥐어주며 서류의 서명란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지장만 찍으면 돼. 그러면 병원비가 해결되는 거야. 할머니 살리고 싶지? 할머니를 살린다는 말에 하늘이는 망설임 없이 엄지손가락에 붉은 인주를 묻혔습니다. 서류 위에 선명한 지문이 찍혔습니다. 강 전무는 서류를 챙기며 만족스러운 듯 입맛을 다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계획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강 전무는 가방에서 복잡한 기계 설계도가 그려진 그림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두툼한 서류 봉투에 그림을 넣으며 하늘이에게 말했습니다. 하늘아, 심부름 하나만 하자. 이 봉투를 공장 뒷문에 있는 털보 아저씨한테 전해주면 돼. 하늘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 나가기 싫어요. 무서워요. 강 전무는 지갑에서 10,000원짜리 지폐 5장을 꺼내 흔들었습니다. 이거 갖다 주면 용돈 줄게. 이걸로 내가 좋아하는 라디오 건전지 잔뜩 살 수 있어. 100개도 살 수 있어. 건전지라는 말에 하늘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라디오는 하늘이의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하늘이는 봉투를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차 3대가 강 전무의 저택 앞에 멈춰 섰습니다.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 형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강 전무는 대문 앞까지 마중 나가 짐짓 놀란 척 연기를 했습니다. 아니, 형사님들, 무슨 일입니까? 우리 집에 범죄자라도 있습니까? 수사팀장이 영장을 들이밀며 말했습니다. 대한섬유 핵심 기술 유출 혐의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용의자가 이 집에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강 전무는 곤란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설마 우리 조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아이는 자폐가 있어서 뭘 모릅니다.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형사들은 강 전무의 말을 뒤로하고 하늘이의 방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서랍과 침대 밑을 뒤지던 형사가 소리쳤습니다. 팀장님, 여기 나왔습니다. 형사의 손에는 경쟁회사의 명함과 현금 500만 원이 든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물론 강 전무가 어젯밤 몰래 심어둔 것들이었습니다. 팀장은 노트북을 열어 확보한 CCTV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비옷을 입은 하늘이가 공장 뒷문에서 낯선 남자에게 서류 봉투를 건네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하늘이는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귀를 막고 있었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자신의 방을 뒤집어 놓는 모습에 공포를 느꼈습니다. 팀장이 하늘이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내가 김하늘이지? 어제 공장 뒷문에서 아저씨 만났어. 안 만났어? 하늘이는 몸을 바들바들 떨며 대답했습니다. 만났어요. 아저씨가 건전지 사라고 했어요. 하늘이는 경찰들에게 양팔을 붙잡힌 채 끌려나갔습니다. 강 전무는 경찰차에 타는 하늘이를 보며 안타까운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하늘아, 걱정하지 마라. 삼촌이 변호사 사서 꼭 꺼내줄게. 하지만 경찰차가 떠나자마자 강 전무의 표정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짧게 지시했습니다. 처리했어. 기사 내보내. 창업주 손자 회사 기밀 팔아넘겨라고. 경찰서 취조실은 삭막했습니다. 사방이 하얀 벽으로 둘러싸인 영상 녹화 조사실에 하늘이가 홀로 남겨졌습니다. 형사들은 말이 통하지 않는 하늘이를 두고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강 전무가 미리 형사에게 귀띔해 둔 말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거짓말을 아주 잘합니다. 혼자 두고 반성하게 하면 혼잣말로 사실을 털어놓을 겁니다. 형사들은 그 말을 믿고 모두 철수했습니다. 텅 빈 방 하얀 조명 아래 하늘이는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하늘이는 책상 밑 좁은 공간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몸을 최대한 작게 웅크리고 무릎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정막이 흐르는 조사실 안 하늘이의 입술이 달싹거렸습니다. 공포를 이기기 위해 하늘이는 자신의 머릿속에 녹음된 소리를 재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어제 강 전무가 자신에게 지시했던 내용이었습니다. 12월 5일 3시 뒷문 아저씨. 하늘이의 목소리는 점점 더 또렷해졌습니다. 숫자와 단어가 뒤섞인 기계적인 말투였습니다. 건전지값 5만 원. 그림 줘. 아니면 할머니 죽어. 그 시각 옆방 모니터링 룸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년 퇴직을 앞둔 베테랑 오 형사였습니다. 그는 은퇴를 앞두고 직선에서 물러나 잡무나 보던 처지였습니다. 오 형사의 귀에 스피커를 타고 기이한 소리가 흘러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잡음인 줄 알았던 소리가 듣다 보니 단순한 웅얼거림이 아니었습니다. 비밀번호 8, 2, 5, 3, 띠띠띠띠. 오 형사는 감았던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녹음기를 틀어놓은 것처럼 정확한 억양과 높낮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년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단순한 혼잣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범죄의 재구성이자
결정적인 소리의 증거였습니다. 오 형사가 모니터 화면 속 책상 밑에 숨은 소년을 뚫어지라 쳐다보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오 형사의 손가락이 떨리는 마음으로 녹화 버튼을 꾹 눌렀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들려오는 소리는 기괴하고도 놀라웠습니다. 책상 밑에 숨은 하늘이의 입에서 빵빵하는 자동차 경적 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흉내내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실제 도로 위에서 녹음된 소리를 그대로 재생하는 듯한 기계적인 파열음이었습니다. 오 형사가 마른 침을 삼키며 모니터에 귀를 갖다 댔습니다. 경적 소리에 이어 강민철 전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비밀 금고는 그림 뒤에 있어. 아무도 모를 거야. 크크크. 웃음소리의 호흡, 말끝을 흐리는 버릇까지 강 전무 그 자체였습니다. 오 형사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옹알이가 아니었습니다. 범죄 현장의 소리를 뇌에 저장해둔 살아있는 블랙박스였습니다. 오 형사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조사실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하늘이가 깜짝 놀라 몸을 더 깊숙이 웅크렸습니다. 오 형사가 책상 밑으로 몸을 숙여 하늘이와 눈을 맞췄습니다. 그가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늘아, 아저씨가 나쁜 사람 잡는 경찰이야. 그 목소리 또 무슨 말을 했지? 하늘이는 겁에 질린 눈으로 오 형사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오 형사의 눈빛에서 진심을 느꼈는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하늘이는 오른손 검지로 허공을 콕콕 찌르는 신용을 했습니다. 버튼 눌러요. 소리가 나요. 띠띠띠띠. 하늘이의 입에서 전자음 소리가 났습니다. 일정한 높낮이를 가진 전화기 버튼음이었습니다. 오 형사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는 직감적으로 이것이 금고의 비밀번호임을 알았습니다. 오 형사가 무전기를 들고 소리쳤습니다. 강력 1팀 전원 집합. 강민철 별장 압수수색 영장 발부받아. 지금 당장. 경찰서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강 전무는 초조한 마음으로 경찰서 로비에서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시간을 지체할수록 불안했습니다. 강 전무가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설 구급차 왜 아직 안 와? 당장 애 싣고 정신병원으로 튀라니까. 잠시 후 덩치 큰 남자들이 구급차 침대를 끌고 로비로 들어왔습니다. 강 전무가 그들을 이끌고 조사실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강 전무가 조사실 문을 열며 외쳤습니다. 형사님, 우리 조카 상태가 안 좋아서 병원으로 데려가겠습니다. 동의서 여기 있습니다. 그때 오 형사가 하늘이를 등 뒤로 숨기며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오 형사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그가 강 전무의 가슴팍에 영장을 들이밀었습니다. 때마침 잘 오셨습니다. 안 그래도 출동하려는 중이었는데. 강민철 씨, 당신을 기술 유출 사주 및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이제 중요 참고인입니다. 데려갈 수 없습니다. 강 전무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증거 있어? 저 미친의 헛소리만 믿고 이러는 거야? 오 형사는 대꾸도 하지 않고 동료 형사들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형사들이 강 전무의 양팔을 결박했습니다. 오 형사는 하늘이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가자 하늘아. 내가 들은 소리가 맞는지 확인하러 가자.
경찰차 사이렌이 요란하게 울리며 도로를 질주했습니다. 강 전무의 별장은 산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경찰들이 별장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하늘이는 오 형사의 손을 잡고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하늘이가 두리번거리더니 벽에 걸린 커다란 풍경화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하늘이가 그림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 뒤에요. 찌그덕 소리가 났어요. 형사들이 그림을 떼어내자 벽 속에 매립된 육중한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모두가 탄성을 내질렀습니다. 하지만 금고는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디지털 도어락에는 0부터 9까지의 숫자가 박혀 있었습니다. 수사팀장이 난감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모르면 열 수가 없는데 강제로 뜯으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오 형사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그는 음향 분석 앱을 실행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늘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하늘아, 아까 그 소리 다시 한번 내줄 수 있니? 아주 똑같이 해야 해. 하늘이는 눈을 감고 기억 속의 소리를 끄집어냈습니다. 강 전무가 늦은 밤 술에 취해 금고를 열 때 났던 그 소리였습니다. 띠띠띠띠. 오 형사의 스마트폰 화면에 소리의 파형과 주파수가 그래프로 그려졌습니다. 오 형사는 그래프를 분석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첫 번째 음은 높아요. 8번입니다. 두 번째는 낮고 2번. 세 번째는 중간 5번. 마지막은 3번이군요. 오 형사의 손가락이 금고 버튼을 차례로 눌렀습니다. 8, 2, 5, 3. 삐리릭 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금고의 락이 풀렸습니다. 철문이 스르르 열리자 그 안에서 서류 뭉치와 현금 다발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중장부 횡령 내역서 그리고 박 여사의 인감도장까지 모든 증거가 거기 있었습니다. 뒤늦게 경찰차에 실려 도착한 강 전무가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 안 돼. 내 돈. 오 형사가 이중장부를 흔들어 보이며 강 전무에게 다가갔습니다. 강민철 씨, 이래도 발뺌할 겁니까? 여기 당신 필체로 적힌 뇌물 리스트가 아주 상세하게 적혀 있네요. 강 전무는 바닥을 기어가며 발악했습니다. 이건 함정이야. 조작된 거라고. 저 바보 녀석이 뭘 안다고. 강 전무가 하늘이에게 삿대질을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늘이는 더 이상 귀를 막지 않았습니다. 하늘이는 강 전무를 똑바로 쳐다보며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저씨 목소리, 내 머리에 다 녹음됐어요. 지워지지 않아요. 강 전무는 하늘이의 맑은 눈동자에 비친 자신의 추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오 형사가 강 전무의 손목에 차가운 은팔찌를 채웠습니다. 철컹하는 소리가 별장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경찰들이 강 전무를 일으켜 세워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강 전무가 끌려가며 절규했습니다. 이거나 내가 누군지 알아. 두고 봐. 가만 안 둘 거야. 강 전무의 비명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늘이는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오 형사가 얼른 하늘이를 부축해 의자에 앉혔습니다. 괜찮니 하늘아?
내가 정말 큰일을 했어. 내가 할머니를 구한 거야. 하늘이는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그때 별장 밖이 다시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고급 세단 여러 대가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제임스 첸 회장의 법무팀 변호사들이었습니다. 변호인단 대표가 오 형사에게 명함을 건네며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형사님. 제임스 첸 회장님의 지시로 왔습니다. 지금부터 김하늘 군의 신변 보호와 법적 대리인은 저희가 맡겠습니다. 오 형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이군요. 아이가 많이 놀랐을 겁니다. 잘 부탁합니다. 변호사가 하늘이에게 다가가 허리를 숙였습니다. 하늘 도련님,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병원으로 모시겠습니다. 하늘이는 오 형사를 쳐다봤습니다. 오 형사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웃어 보였습니다. 하늘이는 변호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차에 올랐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비구름이 거치고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하늘이는 차창에 머리를 기대고 할머니가 불러주던 자장가를 흥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완연한 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대한섬유 본사 대강당은 주주들과 직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단상 위에는 신임 대표이사 취임식이라는 현수막이 큼지막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사회자의 소개와 함께 단정한 정장 차림의 윤 전무가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는 박순자 여사를 평생 그림자처럼 보필해온 충신이었습니다. 윤 전무, 아니, 이제는 윤 대표가 마이크를 잡고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윤 대표가 감격에 젖은 목소리로 취임사를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임직원 여러분, 저는 오늘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회사는 위기를 넘겼지만 아직 갈 길은 멉니다. 윤 대표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객석 맨 앞줄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에는 말끔한 정장을 입은 하늘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윤 대표가 힘주어 말을 이었습니다. 회사의 실무와 경영은 제가 맡겠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양심은 창업주의 유일한 핏줄이 지킬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회사의 특별감사 자문역을 맡아줄 김하늘 군을 소개합니다. 사람들이 모두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하늘이는 쭈뼛거리며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자 하늘이는 조금 긴장한 듯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하지만 곧 윤 대표가 건네준 마이크를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하늘이는 미리 준비된 원고를 읽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이크의 쇠 냄새를 맡으며 자신의 방식대로 입을 열었습니다. 기계 소리랑 사람 소리는 제가 다 듣고 있어요. 장내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소년의 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늘이가 또렷한 눈망울로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거짓말을 하면 소리가 달라져요. 찌그덕거리는 소리가 나요. 저는 나쁜 소리가 나면 바로 호루라기를 불 거예요. 삑 하고 불 거예요. 하늘이의 순수하고도 단호한 선언에 직원들은 환호를 터뜨렸습니다. 어떤 직원은 눈시울을 붉히며 손수건으로 눈을 훔쳤습니다.
인간 거짓말 탐지기가 회사를 지킨다는 사실은 그 어떤 법률보다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직원들이 외쳤습니다. 김하늘 자문형님,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회사 지켜주세요. 하늘이는 쑥스러운 듯 배시시 웃으며 손가락으로 VB를 그렸습니다. 그 웃음은 강당 안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날려버릴 만큼 환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구치소의 독방안은 정반대의 풍경이었습니다. 강민철은 죄수복을 입고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며칠째 잠을 한숨도 자지 못한 몰골이었습니다. 강민철이 양손으로 귀를 틀어막고 괴로워하며 몸부림쳤습니다. 으악, 그만해, 그만하라고. 아무리 귀를 막아도 소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하늘이가 흉내냈던 자신의 목소리가 쉴 새 없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계좌번호 00788, 비밀번호 8253. 자신이 저질렀던 범죄의 증거들이 환청이 되어 그를 고문했습니다. 강민철이 철창을 붙잡고 교도관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여보세요. 제발 소리 좀 꺼줘요. 저놈 목소리 좀 안 들리게 해달라고. 지나가던 교도관이 혀를 차며 무심하게 대꾸했습니다. 조용히 해. 여기 너 말고 아무도 없어. 미친 척해서 형량 줄여보려는 수작인 거 다 아니까 잠자코 있어. 강민철은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오열했습니다. 면회를 온 아내와 자식들조차 당신 같은 파렴치 않은 우리 아빠가 아니다라며 발길을 끊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혼자가 되었습니다. 돈과 권력을 위해 가족을 배신한 대가는 끔찍한 고독과 광기뿐이었습니다. 오후 늦게 하늘이는 윤 대표의 차를 타고 교회로 향했습니다. 차가 멈춘 곳은 공기가 맑은 요양병원이었습니다. 하늘이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병원 정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저 멀리 휠체어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고 있는 박순자 여사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하늘이가 숨을 고르며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박 여사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초점이 흐릿했습니다. 박 여사는 하늘이를 보며 깍듯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 학생 왔어요? 오늘도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네요. 하늘이의 가슴이 욱신거렸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하늘이를 알아보지 못하고 존댓말을 썼습니다. 하지만 하늘이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이는 휠체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할머니의 무릎 담요를 고쳐 덮어주었습니다. 네, 할머니. 저 왔어요. 오늘 공장 다녀왔어요. 박 여사의 눈이 조금 커졌습니다. 공장이라는 단어에 반응한 것입니다. 공장. 우리 공장은 잘 돌아가나요? 기계들은 안 멈췄나요? 하늘이는 할머니의 거친 손등을 자신의 볼에 비비며 밝게 대답했습니다. 네. 기계들이 아주 씩씩하게 노래해요. 쿵짝쿵짝 신나게 돌아가요. 직원 아저씨들도 밥 많이 먹었대요. 박 여사는 그제야 안심이 되는지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정말 다행이야. 하늘이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제임스 첸 회장이 미국으로 돌아가며 선물로 보내준 최고급 보청기였습니다. 하늘이가 조심스럽게 보청기를 꺼내 할머니의 귀에 꽂아주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끼면 더 잘 들려요. 제가 세상에 예쁜 소리만 들려줄게요.
보청기가 작동하자 박 여사가 깜짝 놀란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 그리고 손자의 숨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박 여사가 멍하니 하늘이의 얼굴을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흐릿하던 눈동자에 서서히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안개가 걷히듯 기억의 파편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녀가 떨리는 손을 들어 하늘이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익숙하고 투박한 말투로 물었습니다. 고맙다. 우리 강아지. 밥은 먹었냐? 그 한마디에 하늘이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존댓말이 아닌 할머니의 따뜻한 반말이었습니다. 하늘이는 휠체어에 얼굴을 파묻고 엉엉 울었습니다. 응, 먹었어. 할머니도 밥 먹었어? 박 여사는 우는 손자의 등을 토닥이며 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내 새끼 고생했다. 우리 하늘이가 다 했어. 할미가 미안해. 기억 못해서 미안해. 두 사람은 노을이 지는 정원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다시 찾은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윤 대표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눈가를 훔쳤습니다. 병원 창문 너머로 멀리 대한섬유 공장의 굴뚝이 보였습니다. 굴뚝에서는 하얀 연기가 힘차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공장의 심장이 다시 힘차게 뛰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신호 같았습니다. 하늘이가 눈물을 닦고 할머니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집에 가자. 내가 라디오 틀어줄게. 박 여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하늘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래, 가자. 우리 집으로. 하늘이는 휠체어를 밀며 병원 오솔길을 내려갔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이어져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들 뒤로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와 흩날리는 벚꽃잎을 머리 위로 뿌려주었습니다. 진심은 그 어떤 언어보다 강하다는 것을 증명해낸 소리의 천재와 할머니의 뒷모습이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하늘이와 박 여사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세상 사람들은 하늘이를 그저 모자란 아이라고 손가락질했지만 결국 그 아이의 순수한 진심이 무너져가던 회사를 그리고 할머니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겉모습만 보고 누군가를 판단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처럼 가장 투박하고 서툰 모습 뒤에 가장 빛나는 보석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진심은 통역이 필요 없다는 말처럼 계산 없는 따뜻한 마음이야말로 세상 그 어떤 언어보다 강력한 힘을 가진 것 같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보다 못한 가족들이 판치는 요즘 세상에 서로를 생명처럼 아끼고 지켜준 두 사람의 모습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착한 사람은 결국 복을 받고 진심은 반드시 통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